송악 출신의 호족 왕건의 기원과 성장.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송악, 지금의 개성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호족 가문으로 아버지 왕룡은 큰 체구와 너른 도량으로 이름났고 이미 사만 통일을 꿈꾸는 야망을 지니고 있었다. 왕건의 조부 작제건은 전설에 따르면 당나라 황제의 아들이었다. 어느 날 서해의 용왕의 딸과 맺어진 그는 왕룡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듯 왕건의 혈통은 인간과 신령, 바다와 대륙을 넘나드는 환상적인 이야기로 시작된다. 왕룡 또한 신비로운 꿈을 꾼다. 꿈속에서 만난 여인과 혼인한 후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낳은 아들이 바로 왕건이었다. 이 장면은 신령한 빛이 감도는 새벽녘 북향한 집터에서 왕건이 태어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도선대사의 조언 덕분이었다. 도선은 집터를 북쪽으로 잡으면 슬기로운 인재가 태어날 것이다라 하였고 왕룡은 이를 믿고 그대로 실행했다. 왕건이 17세가 되었을 때 도선은 다시 나타나 삼국의 백성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지형을 살피고 군사를 이끄는 법, 때를 읽는 지혜를 전수한다.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안개 낀 산속에서 진중하게 마주한 장면처럼 떠오른다. 왕룡과 궁예의 동맹. 왕룡은 단순한 지역 유력자가 아니었다.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황해도 일대의 여러 호족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896년 그는 스스로 궁예에게 귀부한다. 그러나 이는 항복이 아닌 전략적 동맹이었다. 당시 궁예는 신라 중앙으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하던 중이었고 왕룡은 지역 기반과 부를 지닌 인물이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갖춘 두 세력은 손을 맞잡았다. 궁예는 군사력을, 왕룡은 지역 기반과 지략을 제공한 것이다. 이 시기 궁예는 고구려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국호를 후고구려로 삼는다. 특히 패서 지역, 지금의 황해도 인근은 과거 고구려의 땅이자 자주적인 정서를 가진 곳이기에 국호를 통해 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의도였다. 왕건, 젊은 장군으로 떠오르다. 왕룡이 궁예에게 귀부하자 그의 아들 왕건은 철원군 태수로 임명된다. 아직 20살 청년이던 그는 곧 송악의 성주가 되고 궁예의 절대적 신임 아래 전장을 누비기 시작한다. 왕건은 용맹과 전략으로 강원, 경기, 황해도 일대의 정벌에 큰 공을 세웠다. 특히 전라도 나주, 후백제의 해상 무역 중심지를 장악함으로써 남해와 서해의 해상권까지 손에 넣는다. 이는 마치 바다를 가르는 함대가 적진을 급습하는 박진감 넘치는 장면으로 상상된다. 913년 왕건은 국가 최고 관직인 시중에 오른다. 이는 단순한 승진이 아닌 궁예 곁에서 점점 더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궁예의 꿈과 몰락. 궁예는 911년 다시 국호를 바꾼다. 이름은 태봉. 그는 통일제국의 기반을 다졌다고 여기며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태봉이라는 이름엔 삼국을 넘어 화합과 통일의 이상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궁예는 점점 폭정을 일삼기 시작한다. 백성들의 불만은 커졌고 가까이 있던 이들조차 등을 돌린다. 그가 품은 대제국의 꿈은 결국 스스로의 실정으로 무너지고 만다. 마침내 그 뒤를 이어 역사의 무대에 당당히 나선 이는 바로 왕건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호족의 아들이 아닌 고려를 건국한 진정한 왕조의 시작점이 되었다. 궁예를 몰아내고 세운 새로운 나라, 고려. 궁예는 나름대로 신라와는 다른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포악한 성격은 결국 지방 호족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 조용히 세력을 키워가던 왕건의 입지는 점점 더 견고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918년 신라 경명왕 2년이었다. 홍유, 배형경, 신순겸, 복지겸 등 왕건 휘하의 무장들이 조용히 왕건의 집에 모였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다. 폭군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했다.
왕건의 아내 신해왕후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한 그들은 애둘러 말을 꺼냈다. 사전에 새로 익은 오이가 있는지요? 따오실 수 있겠습니까? 뜻을 눈치챈 왕후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우는 척하다가 북쪽 창문을 통해 조용히 휘장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 순간 무장들은 왕건에게 본격적으로 왕위에 오를 것을 권했다. 하지만 왕건은 얼굴을 붉히며 끝내 고개를 저었다. 그때였다. 휘장을 걷고 나타난 신해왕후가 단호하게 말했다. 대의를 위해 폭군을 몰아내는 것은 예로부터 있어 온 일입니다. 지금 장군들의 뜻을 들으니 저 역시 참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대장부인 당신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는 손수 갑옷을 꺼내 남편에게 입혀주었다. 그 모습을 본 무장들은 일제히 왕건을 향해 절하며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렇게 왕건은 무혈로 왕위에 올랐다. 이 장면은 단지 고려사에 기록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당시 역사의 흐름이 왕건을 향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어쩌면 왕건이 궁의 휘하에 들어가 처음으로 전공을 쌓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건국의 운명은 그에게 깃들었는지도 모른다. 궁에는 왕건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만 듣고도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쳤고 결국 도망치던 중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왕건에게 모든 권력을 넘기다시피 했던 궁예의 결정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 셈이다. 왕건은 궁예를 몰아낸 후 새 왕조의 이름을 고려라고 정했다. 이는 고구려의 정신을 잇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왕건은 신라에 대한 정책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궁예가 포로로 잡아두었던 신라인들을 풀어주며 유화책을 폈고 행정제도는 궁예 정권에서 쓰이던 관제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일부는 신라의 체제를 받아들여 조화를 꾀했다. 또한 빈민을 돕기 위한 구제기구를 설치해 민심을 안정시키고 지방 호족들과는 혼인을 통해 연대를 강화했다. 새 왕조의 도읍은 자신이 기반을 다진 성악으로 옮겼다. 그렇게 왕건은 궁예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새로운 나라 고려의 역사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신라와 후백제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다. 고려 건국 이후 한반도에서는 고려, 후백제, 신라의 삼국체제가 한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신라는 이미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고 실제 삼국 간의 대립구도는 고려와 후백제의 세력 다툼에 가까웠다. 견훤이 세운 후백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대부분을 장악하고 신라 왕실까지 위협하는 등 강한 세력을 자랑했다. 반면 고려는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세력 면에서는 후백제에 미치지 못했다. 고려와 후백제는 잦은 무력 충돌을 벌였다. 927년 태조 10 후백제는 신라의 수도를 공격해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웠다. 이 소식을 들은 왕건은 정예기병 5,000명을 이끌고 공산지금의 대구 팔공산에서 후백제군을 공격했으나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고려의 장수 김락과 신순겸이 전사했으며 왕건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신순겸이 왕건의 옷을 입고 적을 유인한 덕분에 왕건이 병사로 위장해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전투는 고려에게 뼈아픈 패배였다. 전투 후 왕건은 두 지명을 이장가베라 부르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후백제는 고려와 신라를 압박하며 경상도 일대를 공격했고 의성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다. 고려는 한동안 후백제에 밀렸지만 930년 태조 13 고창지금의 경북 안동 전투에서 반격에 성공하며 전세를 뒤집었다. 이 전투에서는 유금필 등이 큰 공을 세워 대승을 거두었고 안동의 호족장정필, 김선평, 권행 등의 협력이 승리를 이끌었다. 이들은 견훤의 포악함에 반감을 품고 왕건을 도운 것이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고려는 경상도 일대에서 후백제를 몰아낼 수 있었다. 이후 934년 태조 17 운주 전투에서도 고려는 승리하며 이북의 30여 성을 차지하게 된다. 한편 고려는 신라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왕건은 신라의 도읍을 직접 찾아가 경순왕을 위로하고 후백제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신라 백성들을 보살폈다. 이에 신라 민심은 점차 왕건에게로 기울었고 935년 태조 18 신라 경순왕은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려에 투항했다. 왕건은 그를 사위로 맞이하고 후하게 예우했으며 신라의 관원과 무장들도 고려 조정에 등용했다. 후백제에서는 견훤이 막내 아들 금강을 후계자로 지명하자 장남 신검이 반발하여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다. 견훤은 박영규의 도움으로 탈출해 고려에 투항했고 왕건은 이를 계기로 직접 후백제 정벌에 나섰다. 936년 왕건은 고려군을 이끌고 박영규를 선봉에 세워 1, 2천 지금의 경북 구미시 선산에서 후백제의 신검과 결전을 벌였고 결국 승리하였다. 이로써 고려는 건국 19년 만에 후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게 된다. 또한 고려는 이보다 앞서 926년 태조 9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에 의해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여 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민족 유일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북진 정책으로 고구려의 옛 영토 일부 회복. 고려의 태조 왕건은 발해, 신라, 후백제의 유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방 호족들과의 혼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왕건은 왕후를 포함해 부인만 29명이나 되었고 자녀들도 모두 유력한 호족과 결혼시켜 사돈관계를 맺었다. 자손들은 처가의 성을 따르게 했으며 이는 하나의 거대한 호족 연합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숭불 정책을 통해 종교와 문화를 바탕으로 내부 통합을 꾀했다. 대외적으로는 북진 정책을 펼쳐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구려의 옛 도읍지인 평양성을 수축해 서경이라 부르고 북진 정책의 거점으로 삼았다. 이후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여 청천강과 영흥 지방 등 고구려의 옛 영토 일부를 회복했다. 왕건은 집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했지만 요동 지역의 강력한 거란의 요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 더 이상의 진격은 어려웠다. 왕건은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반감으로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942년 10월 거란 사신이 낙타 50피를 보내오자 왕건은 거란은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을 품고 맹약을 어기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는 매우 무도한 행위로 친선할 가치가 없다고 하며 국교를 단절하고 사신 30명을 섬에 귀양보냈다. 낙타들은 만부교 아래에 묶어두었고 결국 모두 굶어 죽었다. 고려사권이 세가 제2 태조 이민 25년 왕건은 죽기 전 박술의 등 개국 공신들을 불러 훈요십조를 남겼는데 이에는 거란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서경을 중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북진 정책에 대한 왕건의 의지를 보여주며 고려 초기 외교 정책의 중요한 기조가 되었다. 이에 대해 고려의 문신 충선왕반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우리 태조는 왕위에 오른 뒤 김부가 항복하지 않았고 견훤이 사로잡히기 전이었지만 종종 서경을 직접 순행하며 북방 변경을 살폈다. 이는 고구려 동명왕의 옛 강토를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반드시 회복하고자 했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사권이 세가 제2 태조개묘 26년 훈요10조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통치 지침이 담겨있다. 불교를 진흥하되 사원의 폐당과 무분별한 증축을 경계할 것, 장자가 왕위를 잇되 어질지 못하면 덕망 있는 다른 왕자에게 물려줄 것, 연등회와 팔관의 행사를 본래 취지대로 유지할 것, 상벌을 분명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잃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령산맥 이남이나 공주강 외곽 출신은 반란의 가능성이 있다며 등용을 경계했고 백관의 녹봉을 함부로 증감하지 말 것, 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읽어 과거를 교훈 삼아 정치를 운영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사령산맥 이남이나 공주강 외곽 출신을 등용하지 말라는 조항은
훗날 호남 출신 인사들에 대한 차별 근거로 악용되며 훈요 10조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조작이라기보다는 왕건이 후백제의 잔존 세력을 경계하라는 뜻을 후대 정치 세력이 호남 차별론으로 왜곡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43년 태조 20 송악의 호족 출신으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워 민족을 재통일한 태조 왕건은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 안정복은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과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그는 백성을 온화하게 보살피고 후덕한 인품을 지닌 군주로 평가받는다.